저는 시황을 또 아셔야 돼요. 그 이 시황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PPI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게 일반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고 하나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해요. 근데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거를 얘기를 해요. 요걸 제외하고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상품 서비스의 가격 변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식품하고 에너지의 변동성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다 보니까 나머지 모든 상품에 대한 그 가격 변동성을 놓고 볼 때 여긴 그나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것을 빼고 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자. 그걸 빼고 난 부분.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그래서 이걸 빼고 근원을 놓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요거 말고 어차피 제조업체가 판매한 상품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을 할 때 식품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사실상. 특히 이제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든 생산자가 물품을 생산을 할 때 뭐 공장에서 찍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놓고 볼 때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를 일반적으로 놓고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요.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전월 대비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 저는 지난달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걸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전년 대비로 놓고 봐야 어때요? 전년 대비로 놓고 봐야만 그 변동의 크기가 눈에 확 들어오죠. 뭐 어찌됐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필터, 모두 지우기 그리고 미국만 다시 넣고 적용을 하고 그리고 기간은 지난 10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일 날 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 3개는 이건 윤정도가 별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별 3개는 근원을 본다. 그것도 전월 대비를 본다. 이해되세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아니 작년 대비 당연히 물가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돈도 많이 뿌리고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물가는 당연히 뛰어 있겠죠. 기업 실적의 전망치도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을 어떻게 설정을 해요? 영업이익 순이익 부분을 지금의 기준에서도 작년에 222조를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올해 255조로 상향이 돼 있어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표현하지만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보면 상품 가격 오리온도 아까 초코바이 올려야지 가격 올려서의 실적이 더 증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연간 단위로 보지 않고 월 단위로 보는 거에 대해서 별을 3개를 주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올라와 있는 거고 전월 대비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걸 보죠. 8.6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식료품이 들어간 걸 전부를 다 봅니다. 별이 2개짜리인데 오히려 별 3개짜리보다 대접을 한다.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이 3개짜리가 근원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포함된 겁니까? 전체가 다 포함된 거죠. 그리고 월입니까? 연입니까? 월이죠. 월. 전월 대비.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쪽을 놓고 보는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아니 생산을 할 때 일단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체를 다는 생산자 물가지수, 그것도 전월 대비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뭘로 본다? 너무 식품과 에너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빼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 뭐 산유국들이 장난치면은 뭐 들쑥날쑥하니까, 또 식품도 뭐 자연재해부터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너무 변동이 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냥 일반 생산자 물가지수를 그렇게 본다. 그게 별세계다. 윤정두가 정한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미국의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결론만 놓고 봅시다. 근원이면은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거예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뺐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낮아졌어요. 금리 올리고 3월에 금리 올리고 이게 4월 그리고 5월, 7월, 6월에 발표한 거죠. 낮아졌어요. 근데 왜 호들갑들을 떠냐 이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응? 거기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2021년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였어요. 알잖아요. 2021년도에 대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금리에 대한 인상 이야기가 조금씩 있었지만은 연준에서도 아이 뭐 이거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금리를 제한적으로 테이퍼링을 일부 이제 좀 늦게, 왜 경기 부양책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더 뿌렸죠. 아니, 돈을 더 뿌렸는데 당연히 물가가 안 올라요. 생산자 물가지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 흐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시장은 1월 달까지 폭등 내렸죠. 그럼 1월이면 언제 여기까지 폭등 내렸죠. 이 가파른 상승 속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저 가파른 상승 속에서 우크라이나 터지고 유가 강세를 띄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월 수준이죠. 그러면 솔직히 이번에 미국 쪽이 더 무너지면서 우리까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무너진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인 거고. 그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는 뭐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그 흐름이 아닙니다. 전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 얼마나 올라서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의 근원이 아닌 일반 전체를 다 포함한 전월 대비.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세계짜리는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별세계는 이거라고 그랬죠. 전년 대비에 전체를 다 포함한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를 다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낮아졌어요? 안 낮아졌어요? 낮아졌지. 예? 전체를 다 포함하고 여기가 1월까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1월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월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1월 말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고 그게 영향을 받은 게 2월,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표가 나오는 건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뛰어 올라갈 때 시장이 무너졌냐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이거 그러면 다 뻥이잖아. 이건 생산자 물가지수라서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로 봅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그리고 이해가 되시죠? 라고 여쭤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똑같아요. 식품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했느냐 포함했느냐예요. 제외한 게 근원. 제외하지 않은 게 전체.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월 기준에 전월 대비해서 그게 기준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까지 다 포함된 물가지수의 전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별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체 근원이 아닌 에너지까지 다 포함한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치가 8.6이다.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8.3 예상했는데 8.6이 나온 거예요. 4월 달치를 넘겼어. 3월에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이게 잡혀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잡혀졌다.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잡혀질 줄 알았는데 안 잡혀졌다야. 그럼 뭐 얼마나 문제가 되길래.
이걸로 놓고 따지더라도 자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죠? 그리고 요자락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럼 이 앞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시장은 강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작년에 연준이 뭐라 그랬냐면은 3% 인플레이션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뭐 4%, 5% 이렇게 나오니까 에이 6%까지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 부양책 돈 뿌렸잖아요. 그런 이제 테이퍼링 단행하면서 좀 잡혀질 분위기로 잡아갔는데 그렇지 않고 물가 더 올랐어요. 그 오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올 1월까지 시장은 올 1월까지 시장은 폭등 랠리 1월 달에 신고가를 찍어요 다. 물론 이제 나스닥은 11월 달에 신고가 찍고 그다음에 12월 1월은 좀 주춤했죠. 저렇게 가파르게 올랐을 때도 일단 시장은 랠리가 나왔어요. 7%까지도 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7%에서 1.6%포인트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지금의 폭락이 나올 흐름이냐? 에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당 부분의 경제 지표가 예를 들면 50을 넘기면 확장 국면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ISM 뭐 서비스업 지수, 비서비스업 지수 뭐 이런 식으로 50을 넘기면 확장 국면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표현해. 그럼 예를 들어서 47에서 50을 넘겼어. 그럼 그게 확장 국면이니까 여기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다면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7%는 되고 8.6은 안 되는 건 또 그건 뭐야? 지수 기준, 지표 기준으로 1월 달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7%는 되고 그 당시 7%는 되고 8.6은 안 된다는 건 또 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제 그 차트 부분이 사실상은 3월 대비해서 0.1%포인트 더 올라간 거고 이번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난 게 아닌데 충격은 굉장히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 안 잡히니까 충격을 받은 거고 만약에 뭐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는 거죠. 우리 시간 기준으로. 그 기준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75p를 올려 혹은 뭐 1%를 올려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올려서 물가지수가 잡히면 돼요. 잡힌다라는 모양새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전년 대비로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전년 대비로. 결론적으로 전년 대비의 근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 고점 대비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 효과가 나왔죠. 왜? 금리 인상 효과가 나왔잖아요. 근원으로 보면 에너지와 식료품을 빼고 나면은 고점 대비 내려왔단 말이야. 이걸 봐야 되는 거야 사실은. 윤정도 말이 틀려요? 아니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고 1월 달까지 이 5.5, 5.6은 괜찮고 6%는 또 왜 안 된다는 거야? 왜? 5.5 1월 10일 날 발표한 5.5는 괜찮고 6.0은 왜 안 된다는 거야? 0.5%포인트 올라간 건데. 그리고 4월 12일 날 발표된 3월치 6.5는 괜찮고 6은 또 오히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로는 꺾인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 때문이란 말이죠. 이 유가도 저자락이 아니에요. 2월부터를 보는 거예요. 왜? 1월 달에는 실질 영향 제한적이에요. 2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반영돼서 이제 근원이 아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건데 저게 진짜 뭐 문제가 될 거냐? 문제가 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유가 강세가 아니라 폭락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건 뭐냐? 로그 차트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퍼센테이지 대비 2월부터 따지면 요 정도예요 사실. 요 정도인데 요 정도도 아니야. 요렇게 올라온 거야. 꼬리 빼고 나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3월 달에 이 꼬리까지 달린 이 고점일 때 대비 요 정도 놓여줬는데 고점 대비 요 정도잖아요. 고점이 이 꼬리까지 하면 여긴데. 근데 시장은 무지하게 깨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럼 진짜 인플레이션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니지.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잡혀 있어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별 3개짜리 그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잡혀 있는데 전체 유가하고 식료품을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렇다고 해서 폭등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41년 만에 최고다 하는데 2달 전이 8.5%였고 지금이 8.6에 0.1%포인트 더 올라간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찌됐건 잡을 수 있느냐. 금리를 올렸는데도 못 잡았으니까 그게 문제라면은 결론은 그걸 잡을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잡는다는 거죠. 이번에 사실 금리를 안 올려도 잡을 수 있고 금리를 올리면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고 뭔 소리냐면은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조금 줄여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물가는 조금 안정화되겠죠. 거기에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을 하겠다는 거죠. 주변에서 사실 만류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인권 문제 해결도 안 됐고 그렇게까지 머리를 숙일 필요 있겠느냐.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사우디까지 간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를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유가의 이 변동폭도, 변동률로 보시고 전체를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럼 유가는 당연히 잡힌다. 이미 벌써 사우디에서 오펙 플러스 이끌어내서 증산을 한 차례 진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대통령 직접. 거기에 식료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최악의 상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곡창지대에 뭐 공격을 받아서 그게 또 피해도 많고 또 이쪽 수출 창구 항만도 뭐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을 일단은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위치인 거고 그리고 중국 쪽의 항만 폐쇄나 이런 부분 중국 쪽의 기준에서도 뭐 일부 폐쇄의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의 물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수입품이 좀 막혀있던 부분이 단기간에 있었단 말이죠. 그 부분도 이제 일부 해소가 되고. 그럼 결론은 복합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금 들여다보시면 아니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 근원이 아닌 일반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차트입니까? 앞부분에 더 가파르게 올라왔을 때 상승 랠리를 나타내다가 7%까지 올라와 있을 때에도 신고가를 냈다가 이제 뭐 8.6인데 1.6%포인트 더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좀 흘러간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리고 유가도 다시금 살펴봤더니 뭐 그렇게까지 유가가 강세를 띈 건 아니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 그랬죠. 이것도 2월부터 따지면 더 짧죠. 등락률로 봤을 때의 버거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우려가 된다면 유가에 대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하죠. 경기가 안 좋은데 수요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왜 올라갔어요? 수요가 있었으니까 올라간 거죠. 돈이 많이 풀리고 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올라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 보시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점을 그렇게까지 깨지는 않았어요. 미국만 좀 깨졌었고, 미국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확히 따지면 4월 20일부터죠.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곧 저점 찍고 꼬리달 확 돌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 돌려놨던 부분을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밀고 내려온 거죠. 지난 금요일부터 1월 저점 수준으로 다시 돌려놨다가 금요일부터 뭐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못 잡았어? 이런 내용. 응? S&P 500 지수 마찬가지. 나스닥 마찬가지.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쨌건 이번에 흐름에서 밀렸냐 이거예요. 3월 저점 어찌됐건 3월 저점 안 밀렸고, 그리고 보시면은 일본 기준에 3월 저점을 안 깼어요. 그리고 이게 5월 9일의 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증시는 5월 9점이 아니라 5월 20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기준 보시면 뭐 S&P 500 지수를 봅니다. 그죠? 5월 20일까지 4월 20일부터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유럽은요. 5월 9일 날 반등 나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 올라갔었고, 그러나 아주 밀린 게 아직도 여전히 3월 저점 깨지 않고 있고, 그죠? 결론은 독일의 이 흐름, 또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도 5월 20일까지 밀려 내려간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렸다가 여전히 미국 대비해서 월등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월봉으로 따져보셔도 그렇고. 1월 저점 위에 있어요. 요건 뭐냐? 증권사 임직원들,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서 3거래일 동안 자체적으로 조정받은 그겁니다. 그리고 꼴이 달았잖아요. 1월 저점 되면 내려온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또 약세요. 왜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기준에서 5월 20일 바닥 찍고 나서 여기서 일본처럼 이렇게 3,000포인트 수준까지 돌렸어야 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그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못 움직이다가 이번에 미국발 악재 요인까지 겹쳐진 데다가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핵실험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지.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 추가적인 조정이에요. 결론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코스닥 쪽도 사실 좀 그런 거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실적주 위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에코프로비엠 두들겨 맞은 게 너무나 버겁고 아쉬운 흐름이 됐지만, 일단 그래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의 프리미엄을 갖고 가고 성장주를 갖고 간다 했을 때,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네이버하고 LG화학의 시가총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자력으로 LG화학이 올라올 수 있는 위치. LG화학이 9위였죠? 9위였는데 지금 6위까지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이닉스, LG화학, 기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만 원이 기아가 다시 이탈돼서 속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장중에 8만 원까지 다시 돌려놨었죠. 얼마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얘는 지금 시가총액 10위에서 안 밀렸어요. 주가가 바닥 대비 28% 올라왔고, 전체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조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LG화학은요, 시가총액 9위에서 6위로 돌려놨고, 하이닉스가 많이 두들겨 맞긴 했지만 결국은 이 세 종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아가 바닥 대비 지금 현재 기준에 22%, 3월 바닥 대비 21% 정도 하나요? 그리고 LG화학은요, 4월 저점 대비해서 32% 올랐다가 눌려있는 폭이에요. 그럼 대략 지금 한 28%, 30%? 22%, 그러니까 뭐 20%라고 치고 기아, 그다음 얘는요 28%? 그러면 하이닉스가 좀 밀렸다 해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인 거예요. 지금 이 세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잡혀 있어야 나머지 종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어야, 55에서 80%가 여기에 구성돼 있어야 뭐 에코프로비엠의 오늘 고점 대비 두들겨 맞은 거고, 전일 대비해서 4.4죠. 또 전일 안 빠졌어요. 어찌됐든 그러한 흐름, 또 숨도 못 쉬게 두들겨 맞아서 아프지만은 뭐 현대로템이나 저쪽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결국은 만에 하나 손절을 해야 된다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흐름을 한 템포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기아 이렇게 실적되는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보시게 된다면, 그래야만 뭐 이런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리온 같은 종목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거고, 그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도 한번 변동성의 확장을 한번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대형주 기준에 주력주 기준에서 포트가 잘 채워져 있으면 변동성 종목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 왜 뭐 3천억 이상짜리 종목인데 5천억이 터졌는데 왜 못 들여다보겠어요. 한일사료 얘도 3천억 원대 이상 종목인데 거래되고 4천억 이상 터졌는데 왜 못 들여다보겠어요. 그죠? 그 나머지 프론티어, 뭐 신송홀딩스, KG ETS, 미코바이오메드, G2파워, 뭐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을 왜 못 들여다보겠냐고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데. 저걸 들여다보려면은 쟤네들을 뭐 막말로 몰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력주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걸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2022년도 10월 달에 예상치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벌써 이미 이렇게 크게 상향이 됐어요. 인플레이션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향이 되지 않겠어요? 기업 실적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63조가 이게 2013년도 사상 최대치 찍을 때 그때 얼마냐면 36조 7천억이었어요. 36조 7천억 대비해서 얼마예요 지금 영업이익 증가가. 어마어마하죠. 80%, 38에 24, 한 70%, 37에 21, 25, 70% 증가했네. 70% 증가했는데 주가는요 더 많이 올라왔죠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자사주 이익 소각이 14%예요. 주식이 14%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가 상승률 감안 안 해요? 응?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이 뭐 규모의 면에서 실적이 좋다 그게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뭐를 봤는데? 그거 보셨잖아요. 자, 계산해 드릴게요. 255조에서 영업이익이 얘가 지금 내년이 65조인데 지금 현재 63조 나누기 255조. 그럼 몇 프로예요? 25% 가까이 하죠. 올해 255조 분 영업이익 예상하니까 25%. 그러면 25%인데 이게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25%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는 거죠. 대략 한 2,600조 거기서 시장이 많이 밀려서 2,500조 정도 하려나요? 그러면 요게 시가총액이 안 나오네. 양시장 합쳐가지고 14일자 기준으로 하면 나오려나? 그렇지 나오네. 야 시가총액이 2,000조가 깨진 거야? 참나. 2,000조가 깨졌네요. 그것도 14일 기준에 15일도 아니고 1960조 거기다 3,600조 그럼 얼마예요? 2,400조? 2,400 2,000이 깨진 거니까 2,300 2,000조에다가 360조 2,300 야 시가총액이 2,300 뭐 50조? 그럼 24.7 곱하기 2,350조 해주면 양시장 합쳐서요. 이런 경우에는 나 2,600조라고 참 580조 하고 있어야 돼. 580조. 그죠? 시가총액 580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580조가 아니라 360조예요. 그럼 580조 나누기 주식수 해주면 되지. 580조 나누기 주식수.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몇 조예요? 59억 주. 맞나요? 69억 주, 59억 주. 지금 저도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59억 주. 맞죠? 59억 6,900주. 나눠주면 되죠. 59억 6,900주 나누면 주당 얼마가 나온지 보세요. 97,000원. 농담이 아니라 97,000원 하고 있어도 저평가예요. 프리미엄이 없어요. 그잖아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응? 하이닉스 71조 3천억이에요. 나누기 255조. 하이닉스가 255조 71조 3천억. 죄송합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얘기해줘. 17조 정도예요. 17조. 16조 8천억. 16조 8천억으로 합시다. 하이닉스 밑에 16조 6천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오케이 그럼 16조 6천억. 16조 6천억 나누기 255조 해주면 6.5%를 하이닉스가 합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럼 6.5% 곱하기 2,350조. 그러면 얘가 153조가 돼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6.6%니까 시가총액도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6.6%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6.5%. 그럼 152조고 152조를 7억 2,800만 주, 7억 2,800만 주로 나눠주면 놀라지 마세요. 20만 원 넘어요. 그렇게 돼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20만 원이 넘겨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152조요. 152조 나누기 순이익 얼마예요? 12조죠. 125조 나누기 152조. 152조 나누기 152조 나누기 얼마? 12조 3천억 해주면 PER이 12배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평균 PER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PER. 지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이런 종목을. 근데 이런 종목을 안 갖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원금 해보겠다. 제발 그 생각하지 말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VVIP 차이가 뭔가요? 나 가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손실 부분을 줄이고 수익으로 연동될 수 있기를 희망하셔야 된단 말이야. 막연하게 이런 거 계산 하나도 안 해보고 얘 실적이 얼마고 시장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지금 시장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요. 2016년 2분기에 5천억 미만이었어요. 지금은요. 16조니까 4분기로 나누면 4조 정도 하죠. 5천억 미만짜리가 4조가 나와요. 그럼 얼마? 8배입니다. 2016년 대비 8배 증가했어요. 근데 주가가 8배 올랐어요? 아니죠. 300%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영업이익 전망치 222조 할 때 이게 언제? 작년에 기준에서. 올해는 이게 바뀌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증권사가 전망을 하고 또 연간 컨센서스 4월 12일자입니다. 이때 PER이 9.66배인데 지금 8배로 밀려 있어요. 주가가. 말 그대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데 뭐 얘는요 뭐 주가가 밀려도 되고요 뭐 6만 원 깨질 것 같고 정신 나간 소리지. 얘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내주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산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못 간다. 이게 어제 기준이고 15일자로 따지면 PER이 더 낮아 있죠. 더 낮아져 있는 거죠. 얘를 못 사는데 다른 종목을 산다?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사고 나서 에코프로 BM을 사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뭐 현대로템 반등 나면 거기서 또 잡아내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보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하나솔루션을 보고 얘를 사고 나서 OCI를 보는 거고 얘를 사고 나서 무슨 뭐 한일사료든 이런 종목을 보는 거지 얘가 없는데 기준을 잡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한 종목 그걸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하이닉스로 사실 기준을 잡았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요 제일 바보 같은 종목이죠? 아니에요.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이렇게 오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10분 정도 딱 마무리를 할 거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이렇게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밑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누르셔서 오시면 요 상품 지금 몇 명이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디자인 하시면 퇴근해갖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박영 대표의 강연에 있고 변동성 매매의 대가죠.
그리고 이제 요 VVIP 방도 요것도 이제 좀 가격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가격으로 지금 다운 시켜 놓은 게 이게 지금 얼마만이에요? 2년 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격 다운돼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 6+6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 요즘 장 힘들다 하지만 한 달만 들어오세요. 한 달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원금 회복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연장을 6개월+6개월이나 이렇게 할인율 높은 쪽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